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맹비난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결국 15일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치 재판에선 재판부를 향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풀려난 뒤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친 욕설까지 쏟아냈습니다. 이진관이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2명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방해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곧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명예까지 손상됐으니 변호사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물어내라는 겁니다.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힌 상황. 다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김건희 씨 휴대전화 내역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또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최상병 특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받는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늘 박 전 장관 사건 관련으로 대검에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집한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내일 결심 공판을 맞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은 내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변론이 종결되는 건 한 전 총리 재판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위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위헌유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다만 9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선택적 병합을 요청하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으로 방조범임을 고려해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한다면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정확한 지금 그 워딩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재고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심리가 끝나는 한 전 총리 재판은 선고 역시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재판에 줄줄이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정부가 76년 동안 유지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처럼 상관에 위법한 지휘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관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위법 부당한 상부 지시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는 국정과제로 채택해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로 순화하고 지시가 위법하면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를 강화해 대국민 봉사자로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슷한 입법은 군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인 복무 기본법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신설하겠다는 건데 기준이 모호해 자칫 지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국방부는 교육을 잘하면 혼란은 크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군이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 대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정부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하는 복지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논의를 거쳐 모두 내년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9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각 당의 명운을 걸고 승리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견제에 참전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북 구미를 찾아서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민심의 판단을 받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탈환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습니다. 천만의 꿈 경청단 발족식을 열고 서울 민심 청취에 나서기로 했는데 서영교, 박홍근, 박주민, 전현희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일찌감치 오세훈 시장 시정 실패 정상화 TF까지 꾸려 공세에 나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까지 전면에 나서 오 시장 주력 사업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 종묘를 보존해야 된다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한강버스, 서울 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오세훈 때리기 선봉에 섰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K-팝 복합문화시설인 서울 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지방선거 젠걸음 분위기 속에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린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정권 심판 전국 투어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핵심 지지 기반인 TK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찾은 자리에서 장 대표는 지금 싸울 대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투쟁 동력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회에선 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 민심을 청취했는데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멈추려면 선거 승리가 필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 안팎의 잡음에도 지방선거 기획단은 내년 경선에서 당심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겠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일찌감치 지방선거 표심 다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당의 시선이 모두 강성 당원들에게 쏠리면서 실제 민심, 특히 중도층과의 거리 좁히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야가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천여만 원의 편성을 논의했지만 심사 끝에 보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안정적 행정 운영을 위해 정부 원안대로의 특활비 예산 집행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정부 특활비를 삭감하고는 여당이 되자마자 되살린 점을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오늘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첫 회의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고 이 같은 조치는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튀르키예 방문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75년 전 발발한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형제국 장병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남아공 G20 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4개국 순방 주요 일정이 마무리된 건데 이 대통령은 여러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앙카라 시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합니다. 낯선 이국 땅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 숨진 튀르키예 장병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국의 예를 표한 걸 끝으로 이 대통령의 1박 2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주요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방위산업과 원자력, 바이오, 건설과 인프라 분야 등의 포괄적 협력을 아우른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앞선 중동 주요국 방문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도 적지 않은 결실을 거뒀다고 대통령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선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인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 이른바 UAE 스타게이트에 한국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뜻을 모으고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 등 7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집트에선 한 이집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를 추진키로 한 것 외에 3, 4조 원 규모의 카이로 공항 확장 운영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예상 밖 성과까지 올렸습니다. 카이로 공항을 확장할 계획인데 거기가 아마 3, 4조 원 정도 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한국 기업들이 좀 맡아서 확장하고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린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같은 인류 공통의 화두를 국제사회에 주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지평을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확대하였습니다.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등을 통해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 역시 이번 순방의 성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한 뒤엔 7박 10일간의 순방 성과와 후속 이행 과제 등을 점검하고 쌓여있는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앙카라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이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3일 만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5% 오른 3,900선에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 후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0.3% 오른 3,857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5원으로 출발해 1,477원까지 상승했지만 오후 3시 반 기준 1,47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내일 오전 10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뚫고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외환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이순재 씨가 오늘 새벽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배들은 고인을 마지막까지도 연기의 혼을 불태웠던 스승으로 기억하면서 추모했습니다. 빈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네, 빈소에 추모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비보였지만 모두가 존경했던 대중문화계의 큰 별이 진 만큼 동료 후배들은 잇따라 이곳 빈소를 찾고 있습니다. 고인은 연기 무대뿐 아니라 시트콤, 예능 등을 통해 전 세대와 소통했던 국민 배우죠. 그런 만큼 배우는 물론 가수, 개그맨 등 다양한 직군의 인사들이 직접 추모의 뜻을 전하고 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배우가 대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약간 철학이 있으셔서 미국 대통령이 좀 그랬던 분이신데 그곳에서는 좀 더 편하게 행복한 일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으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후배들도 잘 그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아직 빈소를 찾지 못한 인사들은 외부 행사에서 추모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예능을 함께했던 나영석 PD는 제작 발표회에서 고인이 가장 많이 해준 얘기가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다는 말이었다며 이제는 편히 쉬길 바란다고 애도했습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인 이순재 씨는 오늘 새벽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연말 KBS 연기대상 수상을 끝으로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고인이 결국 올해를 한 달여 남기고 별세한 겁니다. 생전 환하게 웃는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걸렸습니다. 유족들은 예정된 3일장을 가족장으로 치를지 고인이 활동한 각종 연예계 협회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할지 소속사 등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인은 모레 새벽에 엄수되고 장지는 경기 이천 에덴낙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순재의 배우는 나이 70이 넘어서 시트콤 연기와 예능 프로그램에 도전했고 80이 넘어서는 직접 연극을 연출했습니다. 연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고인이 왜 국민 배우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대학 연극반부터 시작해 수많은 인기 드라마와 연극 영화로 이순재는 이미 60대에 존경받는 원로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연기자로서 인생을 정리할 나이 70에 이순재는 뜻밖의 시트콤에 도전합니다. 연기자로 좋은 이미지에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지낸 원로 배우가 스스로 망가지는 코믹 연기를 선택한 겁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도전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인생은 70부터 직진순재라는 신조어를 남기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재미와 감동을 줬습니다. 이순재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 80을 훨씬 넘겨 수많은 연극 작품에 출연하는가 하면 2023년에는 연출자로 직접 나서 희곡 갈매기로 후배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난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고 응변가가 되고 싶었지만 알다시피 내 말솜씨는 보잘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이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다니. 그러면서도 가천대학교에서 틈나는 대로 후배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직전까지도 드라마와 연극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가 아는 배우 이순재의 이미지는 대부분 나이 70을 넘겨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왜 이순재가 국민 배우인지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의 연기 인생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쭉 늘어진 아이를 아는 구급대원이 급하게 승강기로 들어옵니다. 아이 엄마도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포천시 빌라에서 16개월 딸이 숨을 안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분 다 자택내에 계셨고 신고는 어머니가 하셨고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아이의 손과 등에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대인 아이 엄마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뭐 아동 학대나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소리 나는 것도 없었고.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은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를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인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이 과거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된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서 급발진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나섰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렌터카 승합차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60대 A씨가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차량 RPM이 급격히 상승해 차량이 달려나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는데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주변 CCTV와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는 승합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은 차량 제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고 차량에 대한 사고 기록 장치 일단은 그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요. 일단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고 당시에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장 조사에 이어 사고 차량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제주 본섬으로 옮겨 정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를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합니다. 도항선에서 차량보다 사람이 먼저 내리는 방식이 그동안 위험 요소로 제기돼 왔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차량하고 막 엉켜가지고 빵빵거리고 그리고 또 못 나가니까 뒤에 차들도 배에서 그러니까 하선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부터 내리게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한 해 15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 우도. 사고 원인 규명은 물론 우도 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가 있는 3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30대 남성 서모 씨를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서울 논현동에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차로 친 음주운전자도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숨졌고 함께 있던 한국인 여성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모녀가 차에 치여 초등학생 딸이 숨졌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올려 유턴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 좁은 도로를 달리는 흰색 SUV. 주행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꾸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담장을 들이받고 멈춥니다. 50대 운전자 A씨가 사고를 낸 건 학교 시간대인 오후 2시쯤. 마그네에서 가기도 급발진 가더라고. 누가요? 그 운전자가. 그 운전자 피가 나고. 예. 그리고 그 외에는 보면 그 외에 차를 여기서 이리 왔노 가기도 자기만 유턴하다 그랬다대. 차량은 함께 길을 걷던 모녀를 덮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30대 어머니도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이곳에 있던 철제 펜스를 그대로 부수고 들어가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법적으로 유턴이 금지된 곳은 아니지만 폭이 좁아 차를 반대 방향으로 한 번에 돌리기는 어려운 구조로 확인됐습니다. 울타리와 건널목이 회전 반경에 있는데도 차량이 오히려 속도를 올려 유턴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이 길로 학생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나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좀 잘 살펴서 이렇게 가길래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었거든요. 음주운전은 아닌 거로 확인된 이번 사고. 경찰은 사고 당시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했고 사고로 다친 운전자도 곧 조사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다음 달 12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와 사측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판에 박힌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의 논리를 꺼내든다면 오는 12월 12일 전면 파업은 불가피합니다. 주요 쟁점은 인력 감축 중단과 인력 충원, 실질 임금 삭감 문제 해결, 직업성 암 예방 대책 시행, 지하철 재정위기 해법 마련 등 크게 4가지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올해만 800여 명 인력 감축을 밀어붙이고 신규 채용 절차도 전면 중단돼 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될 거라 우려했습니다. 작업장 유해물질 관리 소홀로 인한 혈액암 집단 발병 개선 방안이 나왔음에도 서울시와 사측이 1년째 예산 공방만 벌인다고 질타했습니다. 2024년 연신내역에서 삼각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전기 작업에서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2인 1조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노조는 우선 다음 달 1일 준법 투쟁을 개시하고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선전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파업 찬성이 83.53%로 가결됐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의 제2노조는 77.97%,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95.3% 찬성률을 확보해 세 노조 모두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상황.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와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교섭을 추진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운행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정자원 화재는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국과수 감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작업 업체 사이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국정자원 원장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국가전산망 마비를 불러왔던 국정자원 화재의 원인은 작업자들의 실화였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확인됐습니다. 본체 전원과 각 렉 전원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하지만 렉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다 불이 난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별도의 절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배터리 충전율이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면서도 이 부분이 발화 원인과는 무관하다며 열폭주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현 실험 결과와 그 화재 현장 CCTV 영상을 비교를 하면은 서로 그 화재 발생 이후에 발생 양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배터리 그 열폭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배제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공사를 맡은 업체들 사이에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 직원이 수주를 받은 업체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출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 사실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출입관리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정자원의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중요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안이 허술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냥 단순한 무단 출입이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빼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경찰은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임직원 등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선 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부처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한 매뉴얼과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내 최대 양돈 사육지인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6번째로 확진된 사례인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돼지 사육 농가에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조사관들이 긴급 방역 문구가 적힌 표지판과 함께 농장 출입을 통제합니다. 농장 안에는 돼지를 매몰 처분하기 위한 덤프트럭과 굴착기가 동원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당지 내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6번째 확진된 사례로 지난 9월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된 이후 2달 만입니다. 농장 주인은 최근 일주일 사이 돼지 6마리가 폐사하자 충남도에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 농장에 있는 돼지 14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충남도는 농장에 있는 돼지 460마리를 포함해 반경 500m 이내 돼지 1,4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시군 한돈협회와 인근 돼지 농장의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인근 방역대 10km 내 농장 28호에 대한 양돈농가 소독, 이동 제한 등 통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모든 돼지 사육 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어 초동 방역팀 등을 현장에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과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106곳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추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한 달 만에 통화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트럼프 2기 첫 정상회담 뒤 약 한 달 만인 24일 저녁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늦은 밤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시 주석이 정상회담 뒤 중미 관계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협력 목록을 더 길게 만들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 함께 싸운 양국이 2차 세계대전의 성과를 수호해야 한다며 타이완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2차 대전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은 타이완 문제가 중국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좋은 통화를 했다며 내년 4월 베이징 방문과 이후 시 주석의 내년 국빈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타이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트럼프는 타이완 해협 전쟁 시 미군을 파병할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hat doesn't mean it's not the apple of his eye, because probably it is, but I don't see anything happening. 이런 상황에서 두 정상의 타이완 문제 언급을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한 건
최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에 견제구를 날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중 정상이 직접 소통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란 점을 미국과 일본에 동시에 거듭 강조하려는 겁니다. 미국은 타이완 문제를 타이완을 향한 무기 판매와 중국과의 무역 협상 등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둘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의 대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엔비디아가 중국에 칩을 판매하려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타이완의 중국 복귀를 언급하자 타이완의 총리격인 행정원장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주어룽타이 행정원장은 타이완은 완전한 주권 독립국가이며 국민 2,300만 명에게 복귀는 선택 항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타이완은 세계의 타이완이고 지역 안보와 과학기술, 경제 발전에 있어서 세계에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도 현상을 파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권 주택공급지로 꼽히는 서리풀 2지구 개발이 주민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공청회도 무산됐는데 정부의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리풀 2지구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강제 수용 반대에 팻말을 든 주민들의 반대에 막혔습니다. 지난달 주민 설명회에 이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공청회는 오늘 이 상태에서 중지하고 무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리풀 2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특히 강남권 주택 공급지로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는 우면동 일대 2지구에 2,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지을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마을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구 지정 일정을 내년 1월로 더 앞당겨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그동안 없었던 것에 대한 절차적인 미비한 점,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게 됐던 점, 이런 점들을 들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권리 침해가 너무 심하신 주민들 위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올해 안에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 또 전 주체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문제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첫 시험대로 꼽히는 서리풀 지구 문제부터 반대 여론을 다독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밀어붙일 경우에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서울 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정작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은 등한시한다. 주민 반대가 계속된다면 주택 공급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너희 힘듭니다. 나도 내 돈이 나겠지. 심심치도 않고. 더 열심히 할 배우다. 고맙습니다. 현역 최고령 배우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대중문화사의 한 획을 그었던 고인의 연기 인생을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께서 이 소식 듣고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좀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비보가 전해질 줄은 아마 출근길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사무엘 베케트의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를 준비를 하시다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하차를 하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올해 사실 이제 한국 PD 대상 시상식에도 좀 나오시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등장하지 않으셔서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또 박근영 씨 같은 경우도 지난 8월에 면회를 신청했는데 좀 여러 차례 이순자 선생님께서 응하지 않으셔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백일섭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세상을 떠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고, 사실 평소에 그런 의지와 또 결기가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많은 분들이 오늘 좀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이순재 씨의 사위로 연기했었던 정보석 씨가 3주 전에 병문안을 갔었다고 했는데요. 그때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석 씨가 이제 3주 전에 병문안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서 원활하게 대화를 했던 것은 아니고, 정보석 씨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약간의 어떤 소극적인 그런 반응을 이제 보이셨던 거죠. 근데 사실은 3주 전에 이제 이렇게 응하셨던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정보석 씨가 그 시트콤 시리즈에서 같이 워낙 돈독했었고, 또 평소에 그 이순재 선생님께서 후배들을 많이 챙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석 씨를 만나서 응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잠시 좋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소속사에서도 지금 건강 이상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재활하고 있고 또 복귀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던 맥락이 이때는 그래도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11월 같은 경우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점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배우 이순재 씨가 지난해 YTN에 출연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정정하셨거든요. 연기의 경제는 끝이 없다고 강조했는데 당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연기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예, 자기가 한 연기가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는 얘기야. 그 뒤에 더 숨은 경지가 있고 더 높은 경지가 있다는 걸 알아보고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거기 취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 80대 배우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불만을 가지고 뭔가 더 보완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 지금 끊임없이 나이 90이 되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노력을 했던 분인데 이걸 몸소 실천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함석헌 선생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이유가 부족하고 결핍됐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순재 선생께서도 결핍,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신 부분들이 구순까지 이렇게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배들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후배 연기자들이 너무 뜨려고 하는데 뜨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제 자기의 완벽함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면 기회가 오고 계기가 된다라는 말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쭉 돌아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본인이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 구순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인을 공식 석상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게 지난해 KBS 연기대상이었더라고요. 당시에 또 수상 소감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오래 살고 보니 이런 날이 온다.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께 평생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싶다. 이 구순의 연기자가 한 수상 소감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드라마 개소리라고 하는 뭐 제목이 좀 약간 듣기는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반려동물과 같이 문제 해결을 하는 명예 탐정으로 등장해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정말 약간의 좀 그 보이기 싫은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이시면서 연기를 하셔가지고 정말 투혼 연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제 수상 소감 하시려 나오시는데 약간 부축을 받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 때도 좀 몸이 그렇게 완전히 하시지는 않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분께 평생 지고 선세 지고 도움받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팬들, 시청자들, 국민께 그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시상식의 의미 같은 경우에도 그 맥락이 뭐냐면 60세 넘어가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히트작을 중심으로 해서 상을 주다 보니까 젊었을 땐 히트작이 나오면 상을 받는데 어느 나이가 지나면 못 받는데, 그렇지만 연기는 연기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오래 기다렸더니 기회가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떤 연기뿐만 아니고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이 연기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고 늘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다가도 대사가 튀어나올 정도로 이 200분 공연의 방대한 대사량을 석 달 전부터 통째로 외웠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극에 굉장히 사전에 대사 연습을 치밀하게 완벽하게 하시기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나리오가 됐든 연극 대본 혹은 드라마 대본을 읽고 현장에 가서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기로 유명하십니다. 그만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고, 또 후배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NG를 내면 안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사전의 준비를 그만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순까지 연기 인생을 보여줬다는 것이 사실은 전 국민에게 굉장히 귀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140여 편의 작품에 이제 출연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한 달에 30편 정도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예능 하실 때는 뭐 중국어, 스페인어 해가지고 외국어도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망하지 말고 후배들한테도 말씀하셨던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민들, 팬들에게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의 의미가 더 각별해 보입니다. 예, 고인의 연기 경력을 살펴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연기 경력이 70년, 연극 무대로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렌스 올리비아의 작품을 보고 서울대 철학과 출신임에도 연기자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고요. 사실 원래는 1956년에 연극 지평선을 너머로 데뷔를 하셨고, 그 뒤에 1965년에 TBC 일기 전속 배우로 이렇게 데뷔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연극 배우가 드라마 배우로 되게 되면 약간 좀 지탄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연극 발성이 남아서 드라마 배우로 이제 가게 되면 좀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드라마와 연극, 정극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아셨고, 또 나중에 시트콤과 또 예능의 차이를 잘 아셔가지고 그에 맞춰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으셨다. 그만큼 많이 연구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중수용성을 높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사극과 또 일일 드라마, 두말 드라마에서도 아버지 역할 혹은 스승의 역할을 잘 보여주었던 그런 배우로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한 달에 30편 넘는 작품에 출연한 적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고인의 출연작이 모든 매체를 합치면 약 425편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왜냐하면 그건 단역으로 출연한 것까지 네. 이제 말씀드리겠고, 140편은 주요 이제 배역만 했던 작품들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예전에 보면 주연 배우급들은 주연작만 찾는데 이순재 선생은 가리지 않고 연기에 폭을 넓히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국민 배우로 입지를 굳히게 된 건 어떤 계기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연극만 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매스미디어 시대, 대중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대중적인 드라마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청률이 65%를 기록하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한류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CCTV를 통해 가지고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위력을 이제 실감하겠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에, 드라마 열풍에 또 시초였던 그 작품으로 국민 배우가 됐고, 동아시아에서도 이제 각인을 시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목욕탕집 남들에서도 약간 가부장적인, 그러면서도 약간 속이 깊은 그런 아버지의 역할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가부장적이면서 속이 깊은 아버지,
시트콤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그때가 70세가 넘어서 70이 넘으셨죠. 야, 그때 아마 젊은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린 학생들한테 이유 그를 이제 찾아보면은 뭐냐면 야동순재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했는데요. 그 장면이 사실은 뭐 야한 동영상을 일부러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우연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몰려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웃음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장면이 너무 이제 재밌으니까 초등학생들도 많이 이제 좋아했던 거고요. 사실은 70대 나이에 이렇게 시트콤으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언제나 이제 변화하고 시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좋았고 너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이제 여러 시리즈가 이제 연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때 하이킥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도 10대, 20대들이 찾아보는 시트콤이에요. 지금 시트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어떤 세대를 넘어서서 굉장히 시트콤의 어떤 전설을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시트콤에서 코믹 연기에도 도전을 했고 또 예능 출연도 했었고 연출까지 직접 맡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연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극으로 돌아가셔서 연극의 연출을 맡으신 거죠. 사실 그 대중적으로 많이 활동하신다 하더라도 연극에 토대를 두신 분들은 연극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어떤 그런 이제 극의 중심은 혹은 토대는 연극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연극이라는 것은 관객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감흥이나 정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언제나 배우만이 아니고 직접 연출을 하심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능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고령층 그러니까 80대에 도전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해외의 예능 투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체력이 훌륭하셨고 추진력도 보였고 전체적으로 아울렀던 그런 역할들을 그래서 해주셨습니다. 직진순재라는 직진순재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고 이게 또 그 뒤에 또 연작 시리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연작 시리즈도 제작진이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이 이순재 선생님께서 우리 같이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다시 스피노프 시리즈가 나온 그런 상황도 나영석 PD가 이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예. 앞서서 평론가께서 고인이 후배들을 잘 챙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석좌 교수로도 재직을 하면서 후배 양성에도 힘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천대에서 이제 연기예술학과 석좌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안한 감정도 표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연기예술학과 같은 경우는 졸업 작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또 학기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일정상에 다 지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순 나이에 너무 열정적이고 눈빛이 살아있으셔가지고 오히려 좀 놀랬다 이런 표현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인 날 또 이 제자들이 아마 관을 들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후배들을 챙겼던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귀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08년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연극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공연을 해야 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사실은 연극 무대에서 그 후배들과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뭐 태연 씨도 있었고 샤이니 멤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이돌과 함께하는 또 연극.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 뮤지컬계 같은 경우에도 시야 준수 때문에 중흥을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가 좀 어려운데 그런 때일수록 좀 대중적인 그런 아이돌 그룹과 같이 하게 되고 젊은 층과 같이 하게 되면 연극의 가치를 좀 더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연극을 좀 더 많은 관객들, 국민들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약속과 신뢰를 굉장히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활동들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속마음을 보면 굉장히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연극의 중흥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고인은 뭐 연기 활동만 한 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또 활동도 했잖아요. 네. 이제 14대 국회의원을 이제 지내면서 민주당 또 부대변인도 하셨는데요. 사실은 예술계에 있다 보면은 문화예술이 좀 진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문화예술 정책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입후보를 하셨고 몸담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연기자들이 현실 정치에서 좀 입지를 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올해 하지 않으시고 아마 결심을 하시고 이제 국회의원직은 좀 떠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뒤에는 오롯이 이런 연기 생활,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하신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술로 개발했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이제 4차 발사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을 향해서 기립했습니다. 네, 오는 27일 새벽에 발사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연료와 또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 준비 작업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작업을 마치고 발사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누리호는 오늘 오전 9시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동했습니다. 누리호가 길이 47.2m, 무게 200톤에 달하는 대형 발사체인 만큼 이송 작업은 바람의 세기와 미세한 흔들림까지 고려해야 했는데요. 이동 경로에 경사가 있다 보니 특수 차량을 활용해 1.8km 거리를 1시간 40여 분 동안 천천히 이동했고 오늘 오전 10시 42분 발사대에 이상 없이 도착했습니다. 이후에 누워있는 누리호를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대 도착 3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6분 누리호의 기립과 고정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누리호에 탯줄이라 불리는 엄빌리칼 케이블을 연결하는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엄빌리칼 케이블을 통해 연료와 산화제, 전력 등을 공급받는데요. 케이블 연결 작업이 끝나면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설이 발생하진 않을지, 또 전자장비에 이상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상 상황에 따라 오늘 예정된 작업을 모두 완료하지 못하면 내일 오전 추가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예,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탑재되는 인공위성 그리고 발사 시각에서 3차 때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있죠? 네, 2년 반 만에 다시 우주로 나가는 누리호는 앞선 3차례와 달리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이틀 뒤인 27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발사됩니다. 탑재 위성 가운데 하나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관측 임무 때문인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발사해야지만 오로라 관측이 가능한 특정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새벽에 발사체를 쏘는 건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연구진은 운용 인력의 피로도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이번 발사는 앞선 3차례 발사와는 달리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첫 발사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4호기의 제작 전 과정을 총괄했고요. 그동안 주도했던 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 검증과 발사 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인공위성도 지난 발사보다 늘었습니다. 앞서 3차 발사 때는 위성 7개가 실렸는데요. 이번 누리호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를 포함한 위성 13기를 탑재하고 우주를 향해 날아오를 예정입니다. 누리호 발사 최종 시각은 내일 밤 8시쯤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한 김현수가 LG를 떠나 KT와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3년 동안 옵션 없이 50억 원. 김현수는 국내에서 세 번째 팀에서 도전을 이어갑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과 첫 한국 시리즈 MVP 영광도 잠시. 곧바로 이어진 장고의 시간. 김현수의 선택은 KT였습니다. KT는 김현수와 3년간 계약금 30억과 연봉 20억을 합쳐 50억에 사인했습니다. 선수가 불리한 옵션은 모두 뺀 FA 계약입니다. 세 번째 FA 행사로 총 255억 원. 김현수는 자신의 가치와 새로운 도전에 이적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요청 받아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당연한 거고 또 좋은 성적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KT즈가 끈기가 있다는 거를 더 보여줄 수 있도록 두산과 메이저리그 볼티모어에 이어 LG와 8년 동행을 끝낸 김현수는 리그를 대표하는 타격 기계입니다. 17년 동안 통산 타율 3할 1푼 1리에 3할만 10번. 8,000타석 이상 기준으로 타격 4위, 최다 안타는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최근 LG와 FA 4년 계약 기간은 평균 타율 2할 9푼 3리, 올해에도 2할 9푼 8리로 건재했습니다. 마흔을 곧 앞둔 나이에도 3할을 칠 수 있는 능력에 KT는 일찌감치 김현수의 관심을 전했습니다. 간판 강백호가 빠져나가면서 타선의 공백은 더 커졌고 셀러리 캡 때문에 3년 35억 이상을 줄 수 없었던 LG와 경쟁해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50홈런 150타점이라는 신기록을 썼던 디아즈의 활약을 내년에도 삼성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화의 원투펀치, 폰세와 YG의 재계약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힘있게 때린 공이 중견수의 점프와 담장을 넘어서 관중석으로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삼성 디아즈의 50호 홈런입니다. 타점과 장타율까지 3관왕에 오른 디아즈의 타격을 내년 시즌에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이 최대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5억 5천만 원에 디아즈와 재계약했습니다. 올해보다 2배 정도 금액이 올랐습니다. For sure, that's my best year in my career. I'm really happy for me myself because I'm doing my best to get this as of right now. 이닝수와 퀄리티 스타트 횟수에서 KBO 리그 1위를 차지한 외국인 투수 후라도 역시 최대 170만 달러에 재계약하면서 삼성은 외국인 투타 에이스를 모두 잡았습니다. 여전히 관심은 한화의 원투펀치입니다. 한화는 일찌감치 폰세와 와이스에게 재계약 금액을 제시했지만 메이저리그와의 경쟁에서 현실적으로 한 명을 잡기에도 벅찬 상황. 시상식에 참석한 폰세는 미리 이별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Actually, I grabbed the dirt because every stadium that I've been a part of, I create a shadow box, or where I put my uniform, pair of cleats, my glove from the year, and I always try to collect some dirt from the mound that I got to pitch on. LG도 우승주역 토러스트, 오스틴과의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기존 선수와 새 얼굴을 놓고 각 구단의 신중한 저울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내일은 예년의 늦가을 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아 더 춥게 느껴지겠고 낮 기온도 11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중서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모레 새벽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지만 발사 예정 시각 이후에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예보상으로는 계획에 큰 지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사안마다 시각차가 커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주 에이펙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모인 자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온 여당은 내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 등은 이번 달 특별법이 발의되면 한미 협상에 따라 15% 관세로 소급 적용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습니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민주당은 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는데 국민의힘은 500조 원 규모 부담을 떠안는 일에 국회 비준은 필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대립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딱 일주일 남은 법정 시한을 상기시키며 야당의 어깃장에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은 AI 분야 등의 문의만 흉내낸 가짜 예산이라면서 삭감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AI 인재를 키우겠다며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을 부붙고도 현금 살포 후유증, 국가 부채 증가 외에는 아무 실적도 남기지 않았던 실패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또 최근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는데 국민연금이 투입된 걸 정조준하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입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을 파업의 아수라장으로 만들 거라며 전면 폐기를 외치고 있고 민주당은 공포 마케팅을 당장 중단하라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역점 과제마다 여야가 사사건건 맞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등을 심사할 국회 기재위 수장이 야당 몫인 걸 고려하면 꼬인 정국은 연말에도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올해 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박병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조 대표가 우 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연내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 문의했고 우 수석이 잘 전달하겠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의 기반 강화와 확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배우 이순재 씨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끝까지 무대 위에 있고 싶다던 국민 배우의 별세 소식에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영정 속 가지런히 손을 모은 배우 이순재의 미소. 끝까지 무대를 사랑했던 고인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만 같습니다. 이순재 배우가 향년 91세로 떠났습니다.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연극에서 하차하고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니 너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뵈면 그때 멋진 연극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좀 너무 뭉클했는데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께서 배우로 이렇게 활동해 주신 게 저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수십 년 후배들을 챙기고 이끌었던 만큼 SNS 등에서 고인과의 기억을 나누는 글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별세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홍보 행사에서도 추모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희 후배들한테 제일 많이 들려주셨던 얘기는 끝까지 무대 위에서 있고 싶다라는 말씀이셨고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 후배들한테 많은 귀감이 가족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픔과 먹먹함, 정확한 그 배우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브라운관과 스크린, 연극 무대를 오가며 70년 가까이 연기를 멈추지 않았던 대배우.
고 이순재 배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발인은 오는 27일 엄수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배우 이순재 씨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추모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고인은 영화와 연극,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아이의 친모와 계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바탕으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쭉 늘어진 아이를 아는 구급대원이 급하게 승강기로 들어옵니다. 아이 엄마도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40분쯤 경기 포천시 빌라에서 16개월 딸이 숨을 안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분 다 자택내에 계셨고 신고는 어머니가 하셨고요.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아이의 손과 등에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0대인 아이 엄마는 키우는 개에게 긁힌 자국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에 뭐 아동 학대나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소리 나는 것도 없었고. 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은 아이 엄마와 30대 계부를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인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친모와 계부가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이 과거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된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서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캄캄한 저녁 건물 모퉁이에서 두 사람이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듯합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갑자기 도망가려 하자 다른 한 명이 붙잡으며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이내 경찰도 도착합니다. 중고거래를 하기로 만나놓고는 시가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10g짜리 골드바 22개를 빼앗아 달아나려던 20대 대학생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 중이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리기에 자신이 있어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로 포장 작업 도중 장비에 깔려 60대 작업자가 숨진 현장에 노란 통제선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당시 신호수는 없었고 50대 타이어 롤러 기사는 뒤에 있던 작업자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자 부검을 마친 경기 광명경찰서는 경기 남부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시흥 차량기지에서 작업 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며 선로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2시간 반 만에 복구가 됐는데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서해선 등 3개 노선 운행이 지연되며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워 달아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반쯤 경기 의정부동 길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성이 떨어뜨린 5,5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주운 뒤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간 혐의가 있습니다. A씨는 가방에 든 돈 가운데 15만 원을 교통비와 식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금을 넣고 목표 시간만큼 공부하면 상금을 더해주는 공부 앱 파트타임 스터디의 운영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앱을 이용한 수험생들의 돈이 묶이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비스를 광고했던 구독자 189만 유튜버
미미미누도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대 A씨는 1년 전부터 파트타임 스터디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써왔습니다. AI가 공부 시간을 측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미리 낸 보증금에 보상금을 더해 지급하는 앱인데 A씨는 공부도 하고 돈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전 때마다 내야 하는 보증금 20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생겨서 좀 시간을 못 채웠다. 그래도 100%를 못 채운 날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90% 이상이라도 넘겨서 그냥 원금이라도 챙기자. 그런데 24일 아침까지 사용했던 앱에서 갑자기 출금이 막혔습니다. 출금하기를 막 눌렀는데 어플이 막 튕기고 막 어플 메인에는 모든 챌린지는 싹 다 내려가 있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며 파트타임 스터디를 써오던 30대 B씨도 하루아침에 80만 원 정도 되는 보증금이 묶였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미성년 수험생들도 많을 텐데 최근까지도 그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을 한다고 해서 이용자들에게 도전 과제별로 보증금을 받고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로 보상금을 제공하는 공부 앱 파트타임 스터디 운영사가 돌연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공지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등 대책 논의를 위한 SNS 채팅방에 모인 사람만 현재까지 1000여 명에 달합니다. YTN 취재진이 앱 운영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이미 빈 상태였고 사무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낌새는 없었고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파트타임 스터디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 절차에 따라 보증금과 상금을 보유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채권자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해당 앱을 홍보해온 구독자 수 189만 명인 유튜버 미미미누는 파산 신청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서 받았던 광고비 등으로 피해자를 돕겠다는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재판부를 맹비난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나와 김 전 장관 증인신문 동석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고 결국 15일 감치를 선고받았습니다. 감치 재판에선 재판부를 향해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풀려난 뒤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친 욕설까지 쏟아냈습니다. 이진관이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데 엄청 유색을 떨더라고요. 결국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직접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2명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 방해와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곧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소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감치 선고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명예까지 손상됐으니 변호사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물어내라는 겁니다.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미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힌 상황. 다만 법조계에선 전례가 많지 않은 데다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직접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사유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검토를 거쳐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변협에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씨와 각별한 사이처럼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 이정피 씨는 이 전 대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이후 김건희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이 전 대표 진술에 대해 자신과 만났을 때 했던 말과는 다르다며 김건희 씨와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연락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사법적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무관치 않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주목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5월 김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 묻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따지는 내용인데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경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 보고를 김 씨에게 직접 전달한 거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전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고 검찰에 지시했을 즈음입니다. 이후 박 전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고 이 전 총장은 7초 침묵으로 공개적으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검은 이같이 점차 쌓여갔던 김 씨의 사법적인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엄 전부터 박 전 장관과 사법 문제 대응을 논의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위법성을 알면서도 계엄을 추진했는지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또 박 전 장관이 김 씨의 청탁을 받아 검찰 인사를 진행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이를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에서는 김 씨가 관저에 머무르던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를, 최상병 특검에서는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검찰 인사를 수사 무마용 인사로 해석하는 건 정치적 해석일 뿐 사실과 무관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지만 계엄 동기는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과 중요 임무 종사자 등 기소된 여러 피고인의 내란 혐의와 직접 맞닿아 있어서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학생을 둔 가족은 송금 부담에 시름이 깊어졌고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 상품에 눈을 돌리면서 투자 전략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472.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기록한 올해 두 번째 고점 1,477.1원에서 소폭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지난 9월 25일 1,400원을 돌파한 뒤 떨어질 기미 없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1,350원이었던 6월 말과 비교해보면 5달 만에 120원 넘게 올랐습니다. 관세 우려와 미중 무역 갈등이 맞물렸던 지난 4월 9일에 1,484원에 다시 근접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자 당장 달러가 필요한 유학생 가족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에 용돈까지 보내야 하는데 실제 부담해야 하는 목돈 규모는 체감상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년에 학비가 환율 때문에 1억이 넘어가고 통장 잔고가 확확 비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아이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으니까 부모로서 참 속이 타들어가죠. 고환율은 개미들의 투자 전략도 바꿨습니다. 환율 상승이 그대로 수익률에 반영되는 환 노출 상품이나 환 차익을 노린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 노출 상품을 위주로 좀 구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30%포인트 이상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요. 아마 앞으로도 환 해지보다는 환 노출 상품 쪽으로 좀 구매하지 않을까. 실제로 같은 지수를 따르더라도 환율을 반영하는 상품의 5개월간 수익률은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투입하며 환율 오름세 방어에 나섰지만 당분간 달러 강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1,500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환율 안정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구조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실상 뉴노멀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고환율에 기업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에 더해서 대규모 대미 투자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며 수출 기업에 한정된 고환율 호재도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3년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에 32억 달러, 우리 돈 4조 1,7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공사 비용은 최소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현지 건설 비용으로 지급할 달러의 가격, 원달러 환율이 10% 넘게 뛴 탓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이 발표한 대미 투자 금액만 1,500억 달러. 고공행진하는 달러 값에 원화로 바꾼 투자 금액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재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달러 빚을 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출 기업에게 고환율이 호재라는 공식도 이제는 옛말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이론에 따르면 환율이 높아서 가격 경쟁률이 생기면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조금 네거티브한 관계가 잡히더라고요. 한마디로 환율 상승의 효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환율의 긍정적 효과는 사라졌지만 치솟은 원자재 가격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이익 감소로 이어집니다. 먼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물론 퀄컴 등 미국에서 주요 반도체를 수입하는 삼성과 LG 등 가전업계와 웨이퍼 등을 수입하는 반도체 업계까지 환율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항공사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를 때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400원대 환율이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미래 사업 계획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제주도가 관광 회복은 물론 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돌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지역 주요 현안과 방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제주 관광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던데 비결이 뭡니까? 네, 제주 관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봄까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내란 사태 등으로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하셨고 또 관광을 다니기에 여행을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까지 전년 동기 관광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6월부터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지난 10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2%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해수욕장 편의용품을 50% 할인하는 정책, 그리고 가성비 높은 제주 관광을 만들기 위한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그리고 제주의 약속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께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께 제주의 공정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6월부터 전국민 여행지원금 제도라고 그래서 15명 이상이 함께 제주에 오시게 되면 1인당 3만 원씩 지역화폐로 탐나는 전을 지급하는 정책을 폈던 게 주요했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광객이 늘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을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제주에서는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관광객이 많이 늘었을 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요. 특히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증설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음식물 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을 장기적인 이제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해서 소화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여행객이 공존해야 된다는 공존의 약속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관광객이 절 왔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것을 반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공존해서 이런 상황을 같이 함께 극복하자라는 이런 캠페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제주가 전국 최초로 건강주치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유럽의 선진국이라든가 미국의 또 주요 도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또 만 12세 이상 어린이들에게 주치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시범 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요. 6개 읍면과 3도 1, 2동 지역에 대해서 19개의 의원이 참여하는, 의사들이 참여하는 건강주치의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성질환, 그 다음에 건강검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1차 2로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제주가 제주가치 돌봄이라는 돌봄 서비스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돌봄과 의료의 서비스가 연계되게 되면 실제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주에서 RE100 농축산물이 생산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0%가 됩니다. 전국의 2배 이상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농축산물에 있어서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알리백 계란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제 작년 말에 출시를 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쓴 전기라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썼다는 것을 인증을 받으면 출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알리백 우유도 만들었고요. 이제 내년 초에는 알리백 감귤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제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제주의 농축산물들이 알리백 제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더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생각입니다. 네, 또 제주는 우주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실까요? 제주는 적도 궤도와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위성을 쏘아 올리기 적도궤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요. 또 적도궤도에 있는 위성이 제주를 관측할 때 제주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송수신이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국가위성운영센터가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화시스템이 제주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제주 하나우주센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발사를 양산 체제 시스템을 가져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우주청은 제주 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인 KPS 지상 시스템을 이 제주에 구축하기로 저희 제주도와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런 민간 우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화시스템 이외의 협력업체들도 다수의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제주산 축산물이 국내에서 최초로 싱가포르로 수출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한국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정상회담의 결과로 제주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 싱가포르 수출을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국가 전체 차원의 구제역 인증이 된 곳에서만 수출입이 가능했었는데 지역 단위로 처음으로 저희도가 신청을 했고 농식품부가 이제 싱가포르와 협상을 하면서 구제역 청정 인증을 받게 되면 제주산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동물보건기구에 제주도가 지역 단위 차원에서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신청을 했고 지난 5월 말에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싱가포르가 이제 검역 협상을 진행을 해왔고요. 제주도의 수출 가공 식품 산업장에 대한 현지 시찰을 통해서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서 수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부터 수출이 시작되게 되는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자체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발생한 선저우 20호 우주선의 창문 균열의 문제에 대응해서 선저우 22호를 긴급 발사했습니다. 중국 유인 우주공정 판공실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낮 12시 11분 간수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선저우 22호를 탑재한 창정 2호 F야오 22 운반 로켓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저우 22호가 발사 약 10분 뒤 로켓과 분리돼 예정된 궤도에 진입하면서 발사 임무는 성공했고 우주선은 예정된 절차에 따라 텐궁과 도킹할 예정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타이완의 중국 복귀를 언급하자 타이완의 총리격인 행정원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저롱타이 행정원장은 중화민국 타이완은 완전한 주권 독립국가이며 국민 2,300만 명에게 복귀는 선택 항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타이완은 세계의 타이완이며 지역 안보와 과학, 기술, 경제 발전에 있어서 세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현상 유지는 현재 세계가 함께 주시하고 있고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러한 현상을 파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은 양양군 구룡령 정상의 모습인데요. 계절상 아직 가을이지만 마치 겨울처럼 많은 눈이 뒤덮인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겨울이 불쑥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하는데요. 실제로 겨울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될 텐데요. 다행히 이번 겨울에는 평년보다 추위가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고요. 찬 공기가 내려올 때마다 해안에서는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월동 장구를 챙기는 등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이 3도로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아지면서 조금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1도, 광주 12도, 대구 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중서부와 영남 지방은 공기가 탁하겠고요. 경기와 강원, 영남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발사 당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 지역에 낙뢰와 돌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 시점이 발사 시각 이후일 것으로 보여서 현재 예보상으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